대한민국 어디엔가 거주 중인 평범한 여성입니다. 현재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그렇게 행복한데 이곳에는 무슨 일인가 싶으시겠죠?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를 갔었는데 그곳에서 전 결혼 상대자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파혼을 했던 그 남자를 마주쳐서 오늘 글을 쓰게 되었어요. 그 사람과의 파혼 사유에서 구할은 그 사람의 엄마 때문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 사람한테 질려버려서 제가 파혼을 하자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저는 그 파혼에 있어 절대적으로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에 들어가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러던 중 직장 상사에게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죠. 소민 씨, 우리 남편 후배인데 사람이 침착하고 선하더라. 한 번만 만나봐. 둘이 동갑이던데 딱이지. 만나는 남자도 없고 좋아하는 사람도 없다며.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봐. 내가 소민 씨 아끼는 거 알지? 내가 아끼는 후배인데 아무 남자나 소개시켜주겠어? 아이고, 저는 소개팅 같은 거 어색해서 관심 없다니까요. 저는 진짜 평범하고 뭐 하나 내세울 거 없는데 괜히 저 때문에 두 분 다 난감해지시면 저는 그것도 불편해요. 아이고,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책임질게요. 우리 남편이 후배한테 신세를 져서 소개팅 시켜준다고 했다니까 그러네. 여성스럽고 참한 사람이 이상형이래. 내 주변에 그런 사람 우리 소민 씨밖에 없어. 둘이 한번 얼굴이라도 봐봐. 차만 딱 한 잔 마시고 오자. 자기야, 부탁한다. 태어나서 한 번도 소개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안 하려고 했지만 상사가 며칠을 부탁하셔서 상대남의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막상 소개팅 자리에 나가보니 뭐 별거 없었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나이도 동갑에 사회생활 연차도 같고 졸업한 고등학교도 같아서 공통적인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습니다. 첫날은 진짜 만나서 차만 마시고 헤어졌어요. 저는 그래서 다시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매일같이 출퇴근길에 안부 문자가 오고 제게 호감을 표시해왔어요. 오랜만에 연애세포가 살아 숨쉬는 느낌이 들었죠.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꿈이 일찍 결혼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매번 만날 때마다 결혼 얘기를 꺼내지 뭡니까?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다가 사귄 지 반년이 넘자 저도 세뇌를 당했는지 둘이 결혼하는 계획을 같이 짜고 있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갈래? 엄마가 선보라고 성하라서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 인사 오라고 하시더라. 너 보고 싶다고 하셔. 그리고 우리 결혼하려면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야지. 양가 부모님께 첫인사 정도는 기본이지. 에이, 부담 가질 건 없어. 우리 집에서는 이미 자기가 며느리야. 그러니까 뭐 준비할 것도 없고 그냥 인사드리러 가면 돼. 그건 자기 생각인 거죠. 안 그런가요? 열흘 남짓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옷도 사고 미용실도 가고 선물 고르기까지 정말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사람 집에 첫인사를 가는 날이 되었어요. 그 사람의 집은 서울에서도 부촌이라 불리우는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집 외관에서부터 기가 죽었던 저는 고심 끝에 준비한 선물이 그저 불안하기만 했어요. 예비 시부모님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금두껍이라도 사갔어야만 했던 집이었거든요. 현관에서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예비 시아버님은 교직에서 퇴직하시고 고급 카페를 운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부엌에서 음식이 한창이었는지 조금 뒤에 예비 시어머니가 나오셨죠. 어머, 반가워요. 내가 음식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었네. 어서 와요. 곧 식사 될 거니까 잠시 기다리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시니어 모델을 하시는 분인가 싶을 정도로 우아하고 세련미가 느껴지는 분이었습니다. 온화한 미소 속에서 저는 섬뜩함을 느꼈어요. 뭐랄까요? 그 짧은 인사 사이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모습에서 등골이 오싹함을 느꼈거든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뒤늦게 방에서 쭈뼛거리며 남자친구의 남동생이 나오더군요.
군대를 막 제대한 남동생이 있다고 했는데 살집이 많은 모습에 마른 체형의 다른 가족들과 비교됐어요. 서로 낯설어 목인사만 꾸벅하고 내외했죠. 우리 큰애가 여자친구 데려온다고 제일 좋은 재료 구해서 만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네. 뭐 상황을 보아하니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 같기는 한데. 당신 밥상머리에서 무슨 말이야? 그 말 뜻을 알고나 쓰는 거야? 어서 들어요. 맛있게 먹고요. 네? 네,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식사 시간은 생각보다 별말 없이 그럭저럭 넘어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무슨 질문을 하려면 예비 시아버지와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차단하고 대신 대답해서 무사히 지나갔고요. 아휴, 이제 밥 먹는 시간 아니니까 본격적인 질문해도 되죠? 당신은 왜 자꾸 내 말을 잘라요? 애들 앞에서 사람 무안하게.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이야 뻔하지. 우리 집에 처음 온 손님한테 꼭 송곳 같은 질문 해야겠어? 아휴. 엄마 아빠 그만들 하세요. 오늘 소민이 처음 인사 온 날이잖아요. 저희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우리 식구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잘 봐주세요. 아이고, 결혼? 며느리? 넌 뭘 그렇게 성급하게 구니? 그런 건 이것저것 따져보고 해야 하는 거야. 아유, 명문대로 나오면 뭐해, 저 헛똑똑이. 고향은 어디예요? 저 사람 엄마 말은 신경 쓰지 말아요. 횡성이에요. 어머니는 저 어릴 때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혼자 저 키우셨어요. 날카로운 예비 시어머니, 그리고 그런 예비 시모를 막아서주는 예비 시아버지와 남자친구 덕분에 그나마 저는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러 솔직히 다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저를 혼자 키우셨고 아버지의 직업인 축산업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의 표정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 버럭 소리를 질렀죠. 오 마이 갓! 여보 들었어요? 요즘 누가 소 키워서 돈 벌어? 이게 무슨 일이야? 그쪽 집도 참 구시대적이네. 아니, 그 정도로 크게 할 돈이 있으시면 차라리 다른 사업을 하시지. 웬 소리를... 아유, 아버지가 소 키우고 아가씨는 뭐 그저 그런 일 하고? 아우, 진짜 한심하다. 아니, 생활은 어렵고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 아가씨 팥벌이도 그렇고 이영... 저도 남한테 손 벌릴 정도는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시고요. 이건 너무 기우는 거 아닌가? 아니, 아가씨는 양심이 없어요? 에헤이, 그만해. 소민양,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아버님이 혼자서 귀한 따님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네. 아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아무리 그래도 이 애미는 눈에 흙이 들어와도 소 키우는 집안이랑은 사돈 못한다. 내가 쪽팔려서 어디 가서 얘기나 꺼내겠어? 넌 이 애미 가오가 있지. 취향이 이것밖에 안 돼? 나중에 시골릴 때 그쪽 하객들 보고 우리 하객들이 뭐라고 하겠어. 아유, 나는 싫어. 예비 시모는 저희 집이 소를 키운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던 것 같았어요. 사람을 앞에 앉혀두고서는 계속해서 혼자 소는 안 된다고 중얼거렸죠. 그나마 예비 시부가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셨기에 일이 커지지는 않았지만 서로 결혼을 생각하는 사이였고 첫인사를 간 거였는데 오랫동안 찝찝함이 남았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해프닝이 발생했어요. 그 찝찝함 속에 말입니다. 자기야, 이번에 내 식구 가족여행 가는데 강원도 쪽으로 가려고 하거든. 강릉 쪽부터 시작해서 횡성까지 쭉 돌 예정이라서 말이야. 자기도 같이 가자. 나야 좋지. 안 그래도 아빠 보러 가려고 했는데 잘 됐다. 우리 식당 가서 한우도 먹고 아빠한테 인사도 드리자. 제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애초에 처음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그냥 모든 관계를 끝냈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눈에 뭐가 씌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만 해도 예비 시어머니의 횡포가 그저 우리 커플이 함께 헤쳐나가야 할 고난이라고만 여겼어요.
그래서 저희 커플은 오히려 더 돈독해졌죠. 사실상 예비 시모 빼고는 그 집 식구들 다 저를 좋아라 해주었습니다. 휴가에 함께 가자고 제안해보라고 한 것도 예비 시부였거든요. 여름 휴가를 강원도 강릉과 횡성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아빠에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아 더욱 신이 났죠. 서울에서 횡성까지는 2시간 남짓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집에 초대받아 밥을 한번 먹었을 뿐인데 남자친구 가족들과는 서먹함이 많이 없어졌어요. 특히 아버님과는 대화가 잘 통해서 누가 보면 부녀지간 같을 정도였죠. 가끔 어머님의 따가운 눈초리가 느껴졌는데 남자친구와 아버님이 저에게 뭐라 하지 말라고 단단히 못을 박아서인지 따로 말을 걸지는 않으셨어요. 비록 눈으로 욕을 하는 것 같이 느껴졌지만요. 아빠한테 남자친구 가족들이 횡성으로 여행을 간다고 했더니 선뜻 저희 집에서 묵으라고 했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우리 딸 1달 만에 보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다. 숙소에 짐을 풀고 저는 남자친구와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저희 아빠가 운영하시는 식당에 갔어요. 저희 부녀는 꼭 안고서 둘만의 재회를 만끽하고 있었더랬죠. 남자친구는 그날 그 자리에서 저희 아빠한테 처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이야, 내가 살다 우리 딸내미 남자친구도 다 보는구만. 키도 훤칠하니 탤런트 같구만. 반갑네. 소민이 아비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소민 양이 이쁘다 했더니 아버님을 닮아 이렇게 인물이 좋은 거였군요. 집도 흔쾌히 내어주시고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아닙니다. 우리 소민이가 집에 초대받아서 만난 식사도 대접받았다기에. 저희 집은 보다시피 안 사람이 없어서 집밥은 못 해드리고 식당에서 한우 대접하려고 합니다. 시장하시죠? 식사하러 가시죠. 아빠와 예비 시아버지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30년 된 절친 마냥 친해지셨어요. 그 모습이 그저 보기 좋았습니다. 바보같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식당을 소개하자 남자친구 가족들 모두 입을 떡 벌리면서 구경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해져서는 식당 정원 인테리어를 이곳저곳 살펴보느라 저희가 식당으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휴가철이라 식당 주차장도 꽉 차고 식당 입구에는 대기줄로 인산인해였어요. 그나저나 소를 키운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로 키우시는지요? 그렇게나 심드렁하게 있던 예비 시모는 식당에 들어서고 나서부터 말이 많아졌어요. 대뜸 저희 아빠를 보고 소 얘기를 물으셨어요. 아마 제가 소 키운다고 했던 게 아주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아니면 다른 게 욕심이 났었을 수도 있고요. 아빠는 그런 걸 눈치채신 건지 들으란 듯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 아빠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예비 시모의 눈은 더 커져만 갔고 입꼬리는 귀까지 찢어 올라갈 정도였어요. 제가 15년 정도 혼자 운영하는 겁니다. 유통사업은 시작한 지 3년도 되지 않아서 신생기업이고요. 저희 딸내미가 능력자라 서울 가 있는데 제 사업 물려받았으면 하는 게 솔직한 마음이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이런 지방에 내려와 가업 물려받으려고 하나요? 제 마음이 혼자 그런 거죠.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아빠에게 이것저것 사업에 대해 질문을 하시더니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씀이 점점 없어지시더라고요. 나중에 가서는 혼자 멍하니 생각에 잠겨 저희끼리 웃고 떠들며 수다를 떠는데도 끼어들지 않으셨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매출 이야기를 듣고 거의 까무라치다시피 했어요. 개구리가 펄쩍 뛰는 모양새로 말입니다. 아들, 뭐라고 했니 지금? 그 돈이 매출인 거야? 확실한 거니? 그러면 없는 소리를 하겠어요? 아버님 말로는 재작년부터 계속 연속 매출이 상승하면서 몇백억 찍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몇백억이라는 말에 어머니는 급 저를 쳐다보시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어요.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셨죠. 그렇게 충격과 웃음이 가득한 휴가를 마치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자친구의 엄마,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집으로 또 초대하고 싶다고 한 것이었죠. 횡성에서 신세를 크게 졌다고 갚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이제는 친숙한 분들이라 흔쾌히 그러겠다고 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나저나 오늘 아버님이랑 영복 씨는 늦나 봐요. 도련님도 안 보이고요. 아, 주말이라 남자 셋이서 사우나 갔어요. 곧 올 거야. 다름이 아니고 내가 우리 소민이랑 상의 좀 할 게 있어서 조금 일찍 불렀어. 미리 얘기하면 괜히 부담 가질 것 같아서 말 안 했지. 아직 바로 결혼 준비하기는 이르니까 저 두 사람이 약혼부터 하는 건 어때? 가족들끼리 모여서 간단하게 식사 한번 하는 정도랄까? 약혼이요? 그래!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둘이 진지하게 잘 만나고 있으니까 결혼 준비 슬슬 해야지. 응? 듣기로는 두 사람이 벌써 결혼 계획도 꽤 세웠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달라진 예비 시모의 태도에 저는 질문을 했어요. 원래는 우리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해서 탐탁지 않으셨지 않냐고 말입니다. 예비 시모는 환하게 웃어 보이며 이야기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우리 아들이 저렇게 행복해하고 좋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 아유, 두 사람 보기 좋고 잘 어울려. 생각이 바뀌기도 했고. 말 나온 김에 결혼도 서둘렀으면 좋겠어. 아버님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때? 예비 시어머니의 진두지휘 아래 약혼은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결혼 준비 또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문제는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자주 시댁으로 부르고 결혼 준비를 일일이 다 간섭하고 챙기시는 데 있었죠. 저희 엄마가 안 계시니 본인이 챙겨야 한다고요. 뭐 마냥 싫지는 않았어요.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엄마와의 유대관계가 없었기에 그저 어색해서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였기에 가능했겠죠. 하루는 결혼식장과 웨딩드레스, 한복 등을 선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 소민아. 저기 내가 안 그래도 하나 부탁할 게 있는데 혹시 횡성 아버지 사업에 취직 자리 없을까? 우리 민수가 요새 취업 알아보고 있는데 애가 자기 형이랑 다르게 내성적이고 조용해서 말이야. 생판 남인 것보다 결혼하면 한 식구 되는 건데 사돈 밑에서 일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 아, 도련님이요? 안 그래도 직원 수가 좀 줄어서 충원하실 예정이라고 들었기는 한데 여쭤는 볼게요. 어머머, 정말? 아이고, 고맙네. 우리 민수한테도 말은 해놓을게. 남자친구 남동생은 예비 시모의 걱정대로 너무 조용하고 내성적이기는 했어요. 남친 말로는 군대도 또래보다 늦게 다녀오고 매일 자기 방에 박혀서 게임하는 거 아니면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모두 습관을 바꾸라고 뭐라고 해도 안 된다며 취직 안 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요. 다행히 아빠에게 남동생 취직 이야기를 물으니 사람 구하고 있다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시기적으로 딱 맞게 예비 시동생의 취직도 해결이 된 듯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신혼집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남자친구 직장이 위치해 있는 곳까지는 거리가 멀었지만 저를 배려해 준 거였죠. 혼수만 간단하게 하고 그대로 살면 되겠다고 둘이서 의논을 마쳤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신경 쓰고 해야 할 게 산더미 같았는데 어느덧 끝이 보일 만큼 하나씩 일들을 쳐내가고 있는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 너 지금 어디니? 네, 어머니, 저 지금 일하는 중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당연한 거 아니니? 나 참 내가 기가 막혀서 감히 내 아들을 소똥 치우는 일을 시켜? 내가 어이가 없어서 말이야. 너희 아버지 돈 좀 있다고 우리 집 무시하니? 지금 횡성에서 민수가 연락 왔는데 얼마나 애를 부려먹었으면 울면서 못하겠다고 전화가 와.
아무리 소 키우고 한우 관련 사업이라지만 시댁 식구 될 사람한테 소똥 치우고 소염을 주는 일을 시켜? 이게 무슨 경우야 대체? 예비 시모는 막내 아들을 막 부린 게 아니냐고 난리를 쳤어요. 저는 다짜고짜 받은 연락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일을 시작한 지 이제 열흘인데 무슨 일인가 싶어 아빠에게 서둘러 전화를 했죠. 아유, 말도 마라. 처음에 유통사업 쪽에 일을 시켰더니 거래처마다 서류를 바꿔서 전달하지를 않나. 컴퓨터 엑셀 정리도 못해서 자료를 다 날려먹지를 않나. 도저히 안 되겠어서 목장에 축사일 시켰다. 단순 노동이라도 하라고. 밥값은 해야지. 나도 난감해 죽겠어 정말. 아무리 그래도 조금 더 지켜봐주지. 일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어서 노동의 노자도 모르는 사람일 텐데 소똥 치우고 소 돌보는 일을 할 줄이나 알겠어요?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나. 내가 답답해서 형원이한테 맡겨놨더니 축사 치우는 일 시켰나 보더라. 빠릿하기를 하냐 성실하기를 하냐 똑똑하기를 하냐. 난 그만둔다고 하면 안 말릴 생각이다. 벌써 형원이한테 그만둔다고 했다네. 이거는 아무리 가족들 사이라고 해도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하는 거잖냐. 아휴, 알겠어요. 아빠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어쩔 수 없죠. 형원 오빠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아빠는 어릴 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지금의 사업체를 일군 분이었기에 밑에 사람들을 최대한 이해하고 잘해주려는 분이었어요. 그런 아빠가 답이 없다 할 정도면 일을 많이 못한 모양이더라고요. 사고를 쳐서 손실도 있었고요. 조금은 예상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남동생이 사고치고 힘들다고 일을 그만둔다고 한 것 같다고 그랬더니 남친도 그럴 줄 알았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자기가 부모님께는 말을 해놓겠다고요. 예비 시모가 전화로 난리친 게 마음에 걸렸지만 저희 아빠가 일을 막 부린 것도 아니고 남동생 본인이 사고치고 일이 힘들다고 그만둔다는데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예비 시모도 혼수랑 예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자고 연락도 해왔기에 저는 다 잘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예비 시모가 혼수랑 예물 리스트라면서 제게 보여주더군요. 그걸 보는 순간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혼수 예물 목록이에요? 그럼 그게 뭐겠어? 너는 꼭 같은 말을 여러 번 하게 하더라.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 결혼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왜, 무슨 문제 있니?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아니, 이렇게 많은 품목들을 어떻게... 오빠랑 저는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그냥 쓰던 제품들 쓰고 양가 간소하게 하기로 말을 끝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건... 그건 너희들 입장이고 내 입장은 다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거라. 너희들이 결혼에 대해 뭘 알겠니? 닦아놓고 너희 집 그렇게 부자에 재산도 많은데 이 정도 혼수, 예물, 예단은 우습지 않니? 사람이 할 거는 해야지. 얼핏 훑어만 봐도 거의 10장이 넘는 종이에 빼곡하게 쓰여있는 목록들과 특히 예단은 직계 사촌부터 팔촌의 주변 지인까지 모두 포함해서 꽤나 비싼 항목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진짜 이 많은 걸 다 하려면 억대는 써야 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어머니, 저희는 간략하게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제가 결혼하려고 모아둔 돈으로는 절대 무리입니다. 다시 고려해주세요. 뭘 다시 고려를 해? 우리 집에 시집 오려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해. 수정할 생각 없으니 그리 알고 있으렴. 아니, 그 많은 재산 다 이고 살 거니? 쓸 때는 써야지. 어머니, 지금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빠 재산으로 시집갈 생각 없고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저한테 맞는 결혼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빠 사업도 물려받을 생각도 지금은 없고요. 너희 아버지는 너한테 그 많은 재산 물려주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니? 내가 이 결혼 왜 찬성했는데? 우리 애들 사업 한 자리씩 주고 너도 남 밑에서 월급 받고 일할 것 없이 집안 사업 물려받고 떵떵거리며 살면 좋지. 너도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아니, 바른 말로 결혼하면 우리 다 같은 식구 되는 건데 네 그 많은 재산 혼자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거야? 가족끼리 같이 하고 살아야지. 민철이도 비슷한 생각하는가 보더라. 그리고 우리 친척 중에도 일할 사람 많아.
서로 돕고 살고 그래야지. 내가 이번에 민수 일하는 것 때문에 진짜 난리 칠까 생각했는데 네가 예단 준비나 혼수 준비만 잘하면 그냥 넘어갈 생각이다. 어쩐지 결혼을 반대하던 예비 시모가 웬일로 마음을 바꿨나 했더니 횡성에서 저희 아빠 사업 규모를 보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물론 사업을 물려받으려고 하거나 아빠 재산을 탐한 적도 없었지만 자기들 돈도 아닌데 김칫국을 마시는 예비 시모의 뻔뻔함이 저를 질리게 했어요. 나 할 말 있어. 어머니가 혼수랑 예물 예단 목록 주셨는데 이것 좀 봐. 이 어마어마한 걸 다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내 능력 밖이야. 대충 계산만 해봐도 예단만 억이 넘더라. 난 절대 못해. 애초에 우리 둘이 얘기했던 거랑 다르잖아, 이거는. 저는 그날 바로 남자친구를 불러내서 따졌어요. 이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 사람도 목록을 보더니 제게 사과를 했죠. 미안하다고 말이에요. 그래, 이건 엄마가 너무 심했다. 내가 잘 말할게. 우리끼리 간소하게 하기로 얘기했으니까. 그건 그렇고 우리 아빠 사업 물려받으면 자기가 한 자리 하겠다는 말은 뭐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아니, 횡성 갔을 때 아버님이 나한테 사위 되면 자기 설득해서 사업 물려받고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엄마가 사업 언제 물려받느냐고 물어보시길래 아버님 생각이랑 이것저것 말해본 거지. 대체 내가 하는 얘기를 다 뭘로 듣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사업에 대해 알아야 물려받는 거지. 나는 아빠한테 배운 적도 없고 그런 맘도 없고 아빠 밑에는 10년 동안 후계처럼 일 배우는 사람들도 있어. 나는 그런 전문 경영인들이 사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일어나지도 않았고 아닌 일에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처음부터 우리 집 얘기한 적 없었고 오빠도 우리 집 재산 때문에 나 좋아한 거 아니잖아. 왜? 이제 알고 나니까 그 재산들이 탐나? 오빠 어머니처럼? 거기서 우리 엄마 얘기가 왜 나와? 곧 너 시어머니 될 분한테 그렇게 얘기해? 막말로 세상 천지 누가 그런 재산 마다해. 땅 파먹고 살아? 그리고 아버님이 물려주고 싶다는데 왜 그걸 마다해? 난 자기가 이해가 안 간다. 남자친구 역시 자기 엄마처럼 그 사업이 탐이 났나 보더군요. 남자친구의 욕심난다는 말이 예비 시모가 했던 말보다 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횡성을 갔죠. 아빠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결혼을 안 하게 될 것 같다고 말입니다.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나눈 건 아니었다만 이미 제 마음에서는 이 결혼을 엎어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기에 아빠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죠. 아빠는 제 뜻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아빠는 제가 어릴 적부터 늘 너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살라고 하셨거든요. 그제서야 눈앞에 안개가 걷히고 길이 보였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 이제라도 그만두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결혼은 오래 가지도 못할 것 같고 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결혼은 하고 싶지가 않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소민아. 갑자기 왜? 저번에 내가 너한테 한 소리 한 것 때문에 그래? 그런 걸로 마음이 상한 거면 우리 둘이 다시 얘기해서 조율하면 되는 부분이잖아. 사람이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맞아.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어. 그 영향도 있고 사실 난 오빠 어머니 감당할 자신이 없어. 결혼 준비 때부터 이렇게 나한테 바라는 거 많으신데 결혼하고 나서는 더 할 거라고 생각해. 내 분수에 넘치는 걸 당신 기준에 맞춰서 요구하실 거고 나는 불행할 것 같아. 엄마 때문이면 내가 잘 말씀드릴게. 말만 직설적이고 뾰족하지 마음은 여린 분이야. 자기랑 조금 더 친해지고 마음도 많이 나누다 보면 분명히 좋은 분이 될 거야. 자기도 지금은 우리 엄마가 어색해서 별것 아닌 일에 더 과민 반응하게 되는 걸 수도 있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지. 애초에 그런 예비 시어머니인데 결혼해서 친해진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더하면 더하겠지 덜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도 불행해.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을 계속 입으려고 무리하는 것 같아. 이게 넘어갈지 몰라도 평생 동안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소민아, 이건 아니지 않아? 이렇게 일을 다 버려놓고서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오빠를 정말 좋아하는지도 이젠 의문이 들어. 평생 함께할 만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미안해. 오빠가 뭐라고 해도 내 마음이 이제 더 이상 힘들어.
나 정말로 오랫동안 생각해 본 거고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당신은 약혼까지 한 상태였어요. 결혼을 앞둔 마당에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한테 결혼을 안 하겠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결혼식장 예약도 했고 웨딩드레스 가봉에 청첩장을 만든다고 디자인 시안을 검토 중이었어요. 웨딩 촬영도 정말 며칠 안 남은 시기였어요. 남자친구 말대로 결혼 전에 신랑 신부가 우울함을 호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다고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건가 했는데 자꾸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고 다시 곱씹어봐도 답은 늘 아니다더군요. 결정하기까지 오래 걸려서 그렇지 저는 한 번 마음이 돌아서면 두 번은 없는 면이 있었거든요.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는 자리에서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시간 동안 제 마음은 단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었으니 말이에요. 남자친구는 저를 정말 많이 붙잡았어요. 제게 울며 불며 매달리기도 했고 제가 없다면 죽는 거나 다름없다고 저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미안해. 그런데 오빠,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너무 상처 주는 것 같아서 할 말이 없지만 차라리 지금 헤어지는 게 멀리 보면 나을 거야. 우리 결혼해서 이혼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동안 고마웠어, 오빠. 오빠 시간 내가 빼앗은 거면 그것도 사과할게. 오빠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오빠가 생각하는 조건 가진 여자 만나서 결혼해. 어머님도 좋아하실 만한 여자로. 그게 오빠도 그렇고 오빠랑 결혼할 사람한테도 잘하는 걸 거야. 살면서 느낀 바로는 좋은 이별, 행복한 이별은 없더군요. 그날은 날씨도 흐리고 비도 조금씩 내리는 날이라 그런지 더 우울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가슴이 아픈 게 먼 훗날 되돌릴 수 없을 때 아픈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냉정하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의 파혼을 모두에게 알렸고 서서히 제 일상을 찾아가려 노력했어요.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다시 잘 지내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제 직장으로 남자친구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계속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제가 받지 않았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직접 찾아오신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개 같은 경우야? 너 지금 뭐 사람 가지고 노니? 너 사람 가지고 노는 게 취미야? 그래? 지금 우리 애가 꼴이 어떤 줄 알아? 사람 하나 페인 만드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치? 너 내 아들 어떻게 할 거니? 뭐라고 말씀하셔도 결혼할 일 없을 거고 앞으로 이렇게 볼 일도 없을 거예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뭐라고? 아주 뻔뻔한 계집애네. 우리 아들이 뭐가 어때서? 내 아들이 어디가 어떻게 부족해서 이래? 네가 어디 가서 우리 아들 같은 남자 만나? 어? 아주 오만방자에 빠져가지고 어디 결혼 파토 낸 이유나 들어보자. 말해, 왜 엎었는지. 그걸 정말 몰라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이런 분이라서요. 이래서 엎은 게 커요. 제가 파혼을 결심한 이유를 말하자 예비 시모였던 그 여자는 제게 쓰레기라느니 뭐라느니 욕지거리를 내뱉었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한테 쓰레기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게요. 너는 볼품 없는데 운 좋게 내 아들 꼬셨다고 하신 적 있었죠? 부디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하시길 빌게요. 그런 불행한 며느리가 따로 있을까 싶지만요. 너 그 말 취소해. 어디서 그런 막말을 하는 거야? 예비 시모는 결국 자기 분에 못 이겨 부들부들 떨다가 자리를 떠났어요. 제가 파혼을 하게 되면서 저와 그 사람을 연결시켜줬던 직장 상사는 제게 거의 빌다시피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절대로 잘못하신 게 아니라고 그분들을 달랬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그 사람 엄마라는 여자가 제일 큰 문제였던 거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 남자 엄마까지 확인해서 소개를 시켜줄 필요는 없었으니 말입니다. 아유, 내가 소민 씨한테 얼마나 미안한 줄 몰라. 며칠 전에 우리 남편 그 사람 결혼식장 다녀왔다더라. 그런데 무슨 결혼하는 사람이 팔려가는 사람 마냥 얼굴이 죽상이 돼서는 식장에 들어서더래. 주변에 물어보니까 그 여자가 애가 둘이 있는데 이혼을 했다네.
여자 쪽 집이 돈은 많으니까 자기 딸내미 애 딸린 이혼녀로 살게 하기는 싫고 그래서 그 남자네 엄마한테 연락을 했었나 봐. 그 동네에서 그 여자가 돈 밝히는 걸로 유명했대. 아무튼 그래서 뭐 거의 돈에 팔려가다시피 아들내미 결혼시킨 거지. 그리고 막말로 그 남자도 자기가 돈 욕심 없었으면 결혼 안 하면 됐을 거를 자기도 욕심 나니까 결혼한 거잖아. 아유, 사람이 돈 때문에 사람 만나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무튼 소민 씨, 파혼 그거 잘한 거야. 그 사람은 결국엔 돈을 따라서 결혼을 했더군요. 그 말을 전해 듣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너는 네 발로 지옥길에 들어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찾아갔듯이 저도 제 인생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저희 남편을 만나 이렇게 결혼도 하게 되었죠. 남편도 너무나 좋은 사람이고 저의 시부모님도 두 분 다 참 인자하시고 좋은 분들이십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내가 그렇게 빙빙 먼 길을 돌아왔나 싶기도 한 요즘이에요. 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처음 쓰는 글이라 두서가 없었죠. 그래도 이렇게 긴 시간 투자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음에 사연을 보내게 된다면 더 밝고 즐거운 사연으로 찾아올게요.